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 김태환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 100여 가지가 넘게 있는데 그중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또 특히 다른 말초 관절보다는 허리에 많은 증상을 나타내는 좁은 의미로는 강직 척추염, 넓은 의미로는 척추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는 길이 되게 춥던데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는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따뜻하게 스트레칭을 해 가면서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늘 한번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이게 꼭 오늘만 찾은 건 아니고 보통 환자분들을 만나기 전에 어떤 정보를 갖고 오냐 이제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오세요. 뭐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서 강직이다 알고 왔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프셔서 나는 금방 알았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알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다른 병원에 가서 알아오시고 다 하시는데, 제가 여기 마지막 9번째는 노란색을 표시를 했는데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시작하고 원인이 뭐고 치료가 뭐고 증상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병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병이 다 획일적으로 같은 증상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심하게 가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경미하게 가서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가니까 너무 인터넷을 맹신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왔으면 좋겠고요.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결과적으로 지식보다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타나는 증상에 충실하시면 젊었을 때만 정복이 되면 확실하게 나이가 들어서 치유될 수 있고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병이라고 확신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는 과거에는 강직 척추염, 강직성 척추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은 강직 척추염보다는 넓게 척추관절염, 앞으로 제가 50분 동안에 막 혼돈돼서 쓸 건데요. 강직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엑스레이에 이상이 있는 걸 강직이라고 그러고, 넓게 증상이 있는 척추관절염 중에서 엑스레이에 나오는 걸 강직이라고 하자 정했으니까 척추관절염이라는 부분은 좀 넓은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강직이라는 부분은 뼈가 망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좋아지지 않겠다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증상, 진단, 치료,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뭐 설명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절은 보통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사이가 관절이라고 그러는데, 관절은 이렇게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고요. 요 막을 제일 안쪽으로 들어와서 관절하고 만나는 막을 활막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활막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 잘 아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고요. 이렇게 뼈와 뼈를 연결하는 우리 몸을 완충시키는 연골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도관이라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상이 생기는 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또는 골관절염 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척추관절염, 강직척추염은 이렇게 근육이나 인대가 뼈에 붙는 위치에 염증이 생겨서 요 염증을 시작으로 연골에 가면 연골이 망가질 수 있고, 활막을 침범하면 물이 찰 수 있는 병을 통틀어서 척추관절염, 그중에서 망가지는 걸 강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골부착부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골부착부염이라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인대나 근육이 뼈에 붙는 위치에 생기는 거고, 넓게는 척추관절염, 좁게는 강직척추라고 말씀을 드렸고, 치료는 보통 소염진통제가 한 10명 중에서 7명 정도면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면 최근에 나온 주사제가 있고, 이제 왜 비교를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냐면 류마티스 관절염 워낙 많이 알고 있고 워낙 확연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하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고요. 이거는 조금 치료 방법이 달라서 항류마티스라는 약제로 치료를 합니다. 중간에 비교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 초점은 인대나
근육들이 뼈에 붙는 위치, 특히 여기 발 뒤꿈치나 발바닥, 또 젊은 친구들이 가슴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골부착부염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정상인이 골부착부염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말짱하게 나온다면, 염증이 있으면 이렇게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심하게 되면 끊어지거나 아니면 생활에 제한이 있는 거를 골부착부염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게 척추관절염, 강직척추염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각각 하나의 병으로 각각을 표시했는데, 요새는 척추관절염이라는 범위 안에서 증상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어떤 증상으로 오냐? 증례 1번이 가장 흔한 예인데요. 여자 19세 여자 환자입니다. 이분은 7개월 전부터 아픈데, 엉치가 아픈데 오늘은 오른쪽이 아파서 한 3-4일 고생하고, 또 지낼만 하다가 한 달 있다가는 왼쪽이 아파서 한 3-4일 고생하고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아픈 날을 따지면 한 2-3개월 되는 것 같고, 한 번 아프면 뭐 전혀 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기 전 일주일 전부터 아파서 거의 누워 있다가 디스크도 주사 치료해 받고, 또 다른 데서 검사했는데 엑스레이 나오는 거 없어서 병원에 왔습니다. 물론 이 경우 찍어 봤더니 엑스레이 이상이 없어서 아직 강직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쩌다 아프고 안 아프고 아프고 안 아프고를 반복하고, 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을 반복하는 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거든요. 심하지 않은 경우, 이러다가 심해지면 계속 아픈 거죠. 안 아픈 날이 없게 되는 거고, 이제 이 다음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요거보다 약간 심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와서 척추관절염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염증 검사를 했더니 염증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저희가 치료한 다음에 좋아했던 케이스고요. 이제 요거랑 좀 다른데, 27세 남자입니다. 이분은 이미 강직이라고 진단을 받았고요. 근데 최근에 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사 오면서 치료 전혀 못했다가 병원 오기 5개월 전부터 이제 엉치가 아픕니다. 이분은 앞에 분하고 다르게 오른쪽 왼쪽 아픈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오른쪽이 계속 아팠거든요. 근데 특징을 보면 도저히 아침이 생활이 안 돼요. 자다가 한 새벽 3-4시에 아파서 깨서 조금 이렇게 배회하고 방황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고, 그래야지 다시 잠을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아침에 생활이 안 되는데 특히 새벽녘에는 더 안 되는. 근데 앞에 분하고 다르게 염증 검사를 했더니 정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면, 아, 염증 검사는 꼭 중요하진 않더라. MRI에서 염증이 나오더라도. 근데 앞에 분은 어쩌다가 아프다 안 아프다를 반복한 거고, 두 번째는 5개월 동안에 계속 아픈데 아침이 심하고 특히 새벽녘에 더 심했던 케이스고요. 이게 증례 1번하고 증례 2번이 대표적인 환자고요. 이 증례 3번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강직이라고 진단을 받았고요. 또 앞에 분들하고 다르게 10년 전부터 이미 건선이라는 병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분하고 다르게 관절만 아픈 게 아니라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있었고요. 그래서 잘 지내다가 최근에는 엉치나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팔꿈치나 양쪽 무릎이 부어서 왔는데, 이렇게 보시기에 무릎이 너무 부어서 뭐 걷질 못하게 왔고요. 오른쪽 팔꿈치는 구부러지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분들하고는 다르게, 아, 척추뿐만 아니라 이렇게 팔다리가 부어서 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근데 이분은 검사를 해봤더니 ESR하고 CIP라는 염증 검사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케이스 네 번째인데요. 이분은 이미 뭐 강직이라고 굉장히 오래돼 있고, 엑스레이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요거 뭐 시청자들 중에 다 아시겠지만, 강직이라는 병은 40이 넘어서 안 온다 그러는데 왜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드물지만 비교적 안정화돼서 진행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어깨가 아프거나, 특히 나이가 들면 이렇게 어깨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왼쪽 손목이 붓고 왼쪽 발목이 붓는, 그래서 네 가지 경우를 정리를 해보면, 엉치가 어쩌다 아프고 또 계속해서 아프고, 아프다면은
특히 아침이 아프고 조금 더 심해지면 새벽녘에 아프고, 그다음에 무릎이나 팔꿈치 같이 척추 위에 팔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물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나빠진다. 근데 염증 검사는 뭐 정상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증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강직 척추염이라 그러면 이렇게 진단 기준을 썼습니다. 1984년도에 만들어진 진단 기준을 썼고, 아직까지도 보험 기준에는 1984년도에 만들어진 진단 기준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1984년도를 생각해 보면 뭐 인터넷은 물론 없었겠고, MRI나 또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거고, 또 치료 방법도 애매했을 당시의 진단 기준을 아이주 쓰니까 이거 아직까지 치료나 진단 기준이 발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84년도의 진단 기준을 보면 3개월 이상의 염증성 요통, 이 염증성 요통이라는 단어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고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왔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나와야지 강직이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4년도에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뼈가 망가진 다음에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미 뼈가 망가진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 치료를 바꿔서 진단을 하기, 그러니까 엑스레이에 나오기 전에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해야 하자 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84년도에 만들어진 강직 척추염 진단 기준을 쓰지 말고 새로운 기준을 쓰자. 그렇게 된 배경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은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만약에 오늘부터 시작된 염증이 엑스레이에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힘들고 환자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어떤 분들은 허리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릎이나 발목, 팔꿈치 같은 데가 많이 부어서 이런 사람들은 엑스레이 나올 수가 없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기간이 지나서 진단할 수 있는 84년도의 진단 기준보다는 증상이 나왔을 때, 엑스레이 안 나오더라도 내가 불편했을 때 진단을 하고 치료하자. 그래야지 내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고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염증성 요통 또는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온 사람들을 추적 관찰해 봤더니 2년 내에 엑스레이에 망가지는 사람은 한 20% 되거든요. 근데 한 20년 지나니까 한 80%에서는 엑스레이가 망가져요. 그럼 바꿔서 말씀드리면 나머지 20%는 계속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가서 진단명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강직이 아니더라도 증상이 비슷하면 제도권으로 포함시키자 하는 것 때문에 바뀌자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90년대 MRI가 등장하면서 팔다리와 다르게 허리나 엉치는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까지 빨리 끌어따오자 해서 MRI가 들어오면서 이제 진단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주사 치료제가 활발하게 사용이 되면서 아주 심한 사람, 과거에는 심하지 않은 사람만 치료했다면 이제는 아주 심한 사람조차도 치료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젠 84년도에 썼던 진단 기준을 쓰지 말고 새로운 걸 쓰자 해서 척추관절염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거고요. 뭐 이렇게 표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염증성 요통, 관절염, 골부착부염, 포도막염, 요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니까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밑에 크론 또는 대장염 요게 하나 나오고요. 또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할 건데 건선이라는 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6가지 증상 중에서 어떤 거라도 한 번이라도 나오면 빨리 병원에 와서 강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척추관절염으로 진단해서 치료하자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직보다는 척추관절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척추관절염이라는 증상이 비슷한 그룹 중에서 누가 봐도 천장관절 또는 허리에 엑스레이 이상이 있는 걸 강직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뼈가 망가지기 전 단계인 척추관절염에 집중을 하자로 치료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아시겠지만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막강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다 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 그래서 환자가 아닌 것도 아니지만 아무래도 유전자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많은 지역에서 환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1000명의 그냥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 피를 뽑아서 검사를 했더니 46명이 양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4.6%의 양성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 중에서 우리나라 4.6% 중에서 환자가 되려면 이 중에서 한 1에서 2%가 환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하고 이 중에서 한 5%가 양성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HLA-B27 유전자가 양성인 사람은 한 250만 명이 되고요. 그 중에서 한 1에서 2%가 환자가 되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좁게는 한 2만 5천 명, 많게는 5만 명 그 사이에 강직이라는 병이 있고요. 척추관절염으로 넓히면 한 3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4.6%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이 유전자가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환경적인 요소, 뭐 담배나 또 날씨나 어디 부딪히거나 장염, 감기, 뭐 소변줄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대략적으로는 유전적인 성향이 한 15%로 해석을 하고요. 환경적인 요소를 한 85%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환자로만 보면은 강직 척추염이라고 진단하는 사람 중에서 한 90에서 95%가 양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대적인 밀접한 관계는 맞는데 증상이 없으면 HLA-B27이라는 유전자를 검사할 필요도 없고 환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염증성 요통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고요. 비대칭적 관절염, 여기서 대칭적인 거는 오른쪽 왼쪽 똑같다는 얘기고 비대칭이라는 거는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른쪽 무릎이 아프거나 아니면 왼쪽 발목이 아프거나 하나로 오는 경우 있지만 2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는 오른쪽 무릎, 왼쪽 발목, 오른쪽 발가락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관절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이나 손목을 오른쪽 왼쪽 거의 똑같이 오거든요. 근데 척추관절염, 강직 척추염 때 오는 관절염은 특히 하지, 상지보다는 하지에 오는데 무릎, 발목, 발가락을 비대칭적으로 오는 관절염이 많고요. 많이 심한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다 옵니다. 근데 무릎 달랑 하나, 발목 달랑 하나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오시는 게 좋고요. 뒤에 골 부착부염은 제가 뒤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거고 이제 포도막염인데요. 좀 생뚱맞게 관절염이 있는 사람한테 포도막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아프거나 눈이 안 보여서 병원에 가면 포도막염이라고 진단받아서 혹시 관절이 아프지 않냐 그래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포도막염이 강직 척추염 때 또는 척추관절 때 많이 오는 건 맞는데 내 강직이 심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관리가 안 됐을 때 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들었다거나 밤을 샜다거나 뭐 일이 많았다던가 아니면 감기가 걸려서 또는 설사를 많이 해서 몸이 힘든 경우에 오는 게 포도막염이기 때문에 포도막염이 왔다 그래서 내 강직이 심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포도막염이 오는 경우에는 아 내가 관리를 안 했나 보다를 생각해 주시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염증성 요통은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류마티스 질환의 염증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뒤에서 나오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3개월 전보다는 2개월 전이 나쁘고 2개월 전보다는 1개월 전이 나쁜 천천히 진행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요통이고 앞에서 케이스 2번째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침이 힘든데 특히 새벽녘에 힘든 허리 아픔. 근데 일어나서 조금씩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통증을 염증성 요통이라 그러는데 강직으로 따지면 이런 염증성 요통은 뭐 거의 한 100% 환자에 다 있고요. 척추관절염으로 따지면 한 40~50% 에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증 특히 중요한데 젊은 사람이 자다가 뭐 계속 깬다거나 아침에 깨서 뭐 학교를 가야 되거나 회사를 가야 되는데 전혀 허리가 아프거나 엉치가 아파서 생활을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염증성 요통이구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런 염증성 요통이 있거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절염이 있거나 또 골부착부염이 있거나 포도막염이 있으면 이거는 척추관절염을 의심하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오셔야 된다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골부착부염인데요. 골부착부염은 앞에서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은 근육이나 인대가 뼈에 붙는 위치, 이렇게 근육들이 가서 발 뒤꿈치에 붙거나 또 인대들이 발바닥에 붙거나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면 닿는 위치, 이게 골반, 또 젊은 분들이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생각이 많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갑자기 흉골이 아프거나 갈비뼈가 아프다고 병원에 오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앞에 말했던 염증성 요통, 관절염 못지않게 굉장히 많아서 골부착병으로 오는 게 많고요. 아까 네 번째로 강조드렸던 포도막염도 오는데 포도막염은 강직척추염, 척추관절염과 동반돼서 오지만 포도막염이 온다 그래서 그 병이 훨씬 심하다 이렇게 의미하는 건 아니고 내가 힘드니까 관리를 잘해 주세요로 생각해 보면 되겠다고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염증성 요통이 보통 우리가 아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염증성 요통은 거의 젊은 나이에 옵니다. 거의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오는데 뭐 디스크도 그런 쪽 많이 올 수가 있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 40~50대 뼈가 약해질 때 오고요. 가장 큰 특징이 염증성 요통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자다가 자꾸 깨게 되고 움직이면 좋아지는 데 비해서 디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가만히 쉬면 줍니다. 그냥 누워 있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면 좋아지거든요. 요런 차이는 있고요. 운동은 확실히 염증성 요통은 좋아지는 데 반해서 디스크가 있다거나 이러면 운동을 하면 더 나빠지겠죠. 그다음에 신경학적인 증상, 뭐 다리가 저려요, 손이 저려요 하는 증상은 염증성 요통일 땐 거의 없거든요. 근데 디스크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로 구별은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구별이 되고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애매한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한양대학교에 오는 환자들을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2010년도인데 15년 전이라고 감안하고 한번 보세요. 그때 830명을 1년에 두세 번 이상, 세 번 이상 병원에 온 사람만 통계를 내봤거든요. 병이 처음 생기는 나이가 만으로 20.9세였어요. 21세. 근데 지금은 통계를 내면 한 19세, 20세입니다. 한 조금 더 고등학교 2, 3학년 막 군대 가려고 그럴 때 대학교 새내기일 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당겨졌다 요건 특징이 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병원에 꾸준히 오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여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남자에 생기는 병은 아닌데 남자랑 여자랑 거의 비슷한 비율로 생기는데 남자들에서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조금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만 있지 여자들이 결코 적지는 않은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남자가 증상이 심해서 관리를 조금 더 잘해 주세요 하는 증상은 맞습니다. 가족력이 한 20% 되고요. 말초 관절염, 아까 무릎이나 발목이나 발가락 아프다는 관절염도 살면서 한 반수 정도, 한 10명 중에 4명 정도 나오는데 꼬마 때 나오는 관절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병원 오면 첫 증상이 무릎이나 발목이 오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 뭐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군대 때 오는 경우는 엉치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HLA-B27이라는 유전자는 한 10명에서 9명 정도에는 나오고요. HLA-B27 유전자가 나오는 강직척추염 또는 나오는 척추관절염이 안 나오는 경우보다는 조금 더 뼈가 더 붙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골부착부염도 한 10명에서 4명 정도 나오고 포도막염은 살면서 한 10명에서 3명 나옵니다. 근데 이 3명이 나오는데 반수는 한 번 오고 다진 않아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끝나는데 한번 포도막염이 오기 시작하면 몸이 힘들거나 우리가 살면서 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포도막염이 오는 사람은 계속 포도막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상 계속 반복되면 이건 반드시 대학병원에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심장도 올 수 있고 신장도 올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장염, 염증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이라고 하는 병들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관절이 있나 관절이 아프나 한번 따져 보시고요. 요새 건선 환자들이 조금 더 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염증성 요통, 또 관절염, 골부착부염, 포도막염에 대장염, 건선이 있으면 6가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류마티스 의사를 찾아보시는 게 척추관절염을 미리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상으로 보면은 앞에서 강조했다시피 20대가 넘어서 오는 경우에는 엉덩이나 허리 통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젊어서 오는 경우, 중고등학교 때 오는 경우는 무릎이나 발목이 부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한쪽 발목, 한쪽 무릎만 볼 수도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엇갈려서 오른쪽 무릎, 왼쪽 발목이 부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놓고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여성에 절대적으로 많고 손목과 발목, 손가락, 발가락을 양쪽을 대칭적으로 오는 관절염이라면 강직 척추염, 척추관절염 때 오는 관절염은 큰 관절염, 특히 무릎 관절을 오른쪽 무릎, 왼쪽 발목, 오른쪽 발가락 같이 약간 대칭적으로 오고요. 관리만 잘하면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강직 척추염 때 오는 관절염이 훨씬 더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처음 류마티스를 공부할 때만 해도 뭐 MRI도 없고 치료제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징적인 증상, 뼈가 망가져야지만 진단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뼈가 망가지기 전에 염증성 요통, 관절염, 골부착부염, 포도막염만 나와도 빨리 병원에 가서 뼈가 망가지기 전에 치료를 해야지 앞날에 예후가 좋고 또 치료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런 엑스레이보다는 증상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오더라도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에 나오면 강직 척추염입니다 하고 진단을 내리는 거고요. 여기서 없는 경우에는 증상이 비슷하거나 또는 증상이 애매한 경우에는 MRI 찍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이 남성들 군대 가는 환경에서는 CT를 찍어서 뼈가 망가진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하는데 얼마나 염증이 있는지 또 치료의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면 ESR, CRP 같은 염증 검사도 도움이 되고요. 보통 우리 강직 척추염, 척추관절염이라는 병은 류마티스 관절염 때 나오는 인자들, 뭐 류마토이드 팩터라든가 아니면 안티 CCP라는 그런 물질은 다 음성으로 나와서 이런 거는 다 없는지는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너무 확실한 경우에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진단에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애매한 경우, 이분을 강직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척추관절염이라고 얘기해도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 꼭 당장 어떤 결과를 원한다기보다는 앞날을 팔로우업을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앞날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검사는 아니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장관절이라는 게 이렇게 꼬리뼈가 있고 오른쪽 엉치뼈, 왼쪽 엉치뼈가 있는데요. 천장관절이라는 건 천골하고 장골 사이에 요렇게 금이 갔던 관절이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성 요통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망가지는 병을 강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엑스레이에 나오지 않는 거를 척추관절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연성을 가졌던 사람이 나빠지면 이렇게 뼈가 옆에서 보기에 이렇게 대나무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뼈랑 뼈랑 연결되는 마디가 있고 여기는 뼈하고 뼈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대나무 척추를 했는데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한 30% 환자에선 그렇고요. 관리만 잘하면
뼈는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를 잘해야지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해 보니까 허리는 조금 더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한테서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조금 더 환자가 많은 것 같고요. 목은 이렇게 유연성이 갖춰지고 또 관리만 하면 이렇게 될 확률은 조금 허리보다는 조금 이제 빈도수가 적은 것 같은데, 목도 치료 안 하고 또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뼈가 나빠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는 뼈가 망가진 다음에 치료하는 강직보다는 뼈가 망가지기 전에 망가질 것 같은 분들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도 하고 또 관리도 열심히 해서 뼈가 망가지지 않게 해야지 40이 넘고 그 이후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완치라는 개념으로 도입이 돼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엑스레이에 이상이 없었던 분들도 이제 CT를 찍어보면 뼈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파인 듯하게 나와서 진단이 가능한 거고, 앞에 케이스에서 보여줬던 MRI 상에서는 뼈가 망가지지 않고 염증만 있어도 구별이 되는 거고요. 또 요거는 앞에서 잠깐만 언급드렸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CT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뼈가 망가지는 경우도 흔하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 통증 때문에 내가 어저께 뭐 잠을 잘못 잤는지 어디서 맞았는지 굉장히 헷갈려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건데요. 그렇다고 뼈가 망가진다 그래서 다 강직이냐? 이분은 57세 남자거든요. 한 50대 초반부터 허리가 아팠고 허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앞에 분하고 다르게 좀 쉬면 더 좋아지고 움직이면 은 더 나쁘고, 그러니까 가만히 쉬면 더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천장관절은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데 정상으로 나와서, 이거는 강직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골관절염의 일종인 DC라 그래서 미만 특발 골격 과골화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뼈가 망가진다 그래서 다 강직은 아니고요. 증상과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요 케이스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3년 이상 증상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계속 관절이 망가지고 있고요. 왼쪽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계속 오른쪽만 아프다고 왔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MRI에서도 오른쪽만 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또 병력을 채취해봤더니 이분은 결핵이 있었고 결핵이 이쪽에 간, 그러니까 강직이라는 병이 오려면 오른쪽 왼쪽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다 오거든요. 물론 뭐 오른쪽이 먼저 오고 왼쪽이 늦게 오고 이렇게 차이는 들 수 있지만 2, 3년을 두고 한쪽은 있는데 한쪽을 안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결핵 같은 감염도 한번 생각해 봐라. 한쪽만 아픈 경우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요 데이터는 제가 오늘 여기 나오려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대체 얼마나 나빠지냐, 뼈가. 이 세로축을 보면 0점이라는 거는 정상이고요. 제일 높은 게 72점인데 이걸 어떻게 만든 표냐면, 우리가 척추 강직이 되는 걸 다 점수화했습니다. 그래서 0점은 강직이 전혀 없는 거고요. 72점 만점은 누가 봐도 이 목이나 허리가 다 굳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직이라는 병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시작된 다음에 바로 뼈가 망가지는 건 아니고요. 관리를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점점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제가 1280명을 분석을 해봤더니 한 30대 되면서 점점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아픈 건 20대인데. 그러니까 염증이 있은 다음에 관리가 안 되면 염증이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간에 30대 되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대에서 가파르게 나빠지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40대가 넘어가면 새로운 게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더 이상은 나빠지는 속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말씀드리면 20대에서 아플 수가 있는데 관리는 30대까지도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지 망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를 제가
저한테 오는 분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30대가 많은데 여기 40대 전까지는 운동 및 자기 관리를 굉장히 관리를 하고요. 강조를 하고요. 물론 40대가 넘어도 관리를 하는데 이때는 증상을 더 집중하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집중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요거를 다시 남자랑 여자랑 비교를 해 봤어요. 이 높은 쪽에 가는 게 나쁜 거고 낮은 쪽에 가는 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빨간색이 남자고 녹색으로 나오는 게 여자거든요. 근데 같은 나이대를 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약간 일찍 시작도 하지만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쪼끔 더 증상이 나쁘고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특히 남자들은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차이도 있겠지만 유연성 면에서도 여자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유연성을 기르는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없는 사람은 증상에 맞게끔 하는 거고 앞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 봤다시피 어떤 분들은 증상이 있다 없다를 반복하고 그때만 치료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평생 관리하는 데는 중요한 게 현재 나오는 증상 치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증상이 나오면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거고 그런 증상이 안 나오게끔 노력해야 되는 건 이제 환자들 몫인데 가장 중요한 거 1 번은 저는 운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의사들은 증상을 안 아프게 해서 증상을 가라앉혀서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치료한다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엉치뿐만 아니라 허리, 등, 목, 고관절을 포함한 스트레칭이죠. 운동을 해서 보통 1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쉬면 보통 좋아지고 그다음 날 되면은 증상이 없는데 뭐 운동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다음 날 되면 못 일어난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너무 심하게 한 거니까. 그런 운동이 아니더라도 엉치, 고관절, 허리, 등, 목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스트레칭은 반드시 필수고요. 제가 안 아프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기 위한 운동을 시키려면 안 아파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을 쪼끔 더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저렇게 통계를 내도 확실히 담배는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젊은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오면 "제발 담배는 뭐 안 폈던 분들은 피우지 마세요. 피던 분들은 조금 담배를 끊는 쪽으로 가세요."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증상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오시면 "나 아프니까 증상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증상 치료보다도 예방 치료가 훨씬 중요하고 이것만으로도 20-30%가 관리된다는 건 강조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증상 치료로 넘어가면 운동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정도로 운동이 중요하고요. 치료제는 많은 부분 10 명에서 한 7명 정도는 소염 진통제로 증상이 완벽하게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때는 별로 약이 효과가 없는데 염증성 요통인 경우에는 소염진통제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소염진통제만 먹어도 또 어떤 분들은 간헐적으로 증상이 있을 때만 먹고 한 보통 사람들의 반만 먹어도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염진통제로만 관리가 되면 다른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염진통제로만 먹고 관리가 되면 이제 담배도 끊고 운동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런 소염진통제라는 거는 이제 위장에 독성이 있고 심장이나 신장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에 맞춰서 의사랑 상의하는 게 좋고요. 근이완제는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환자들마다 워낙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고요. 워낙에 강직 척추염, 척추관절염이라는 병이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병은 아닌데 무릎이 붓거나 발목이 붓는 경우에 약한 스테로이드, 허리가 염증이 있는 경우도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가 필요한데 포도막염이 오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넣거나 대량의 스테로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스테로이드가 많이 필요한 병은 아니다.'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는 게 낫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효약인 MTX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MTX는
강직척추염, 척추관절염 때 효과가 없고요. 설파살라진이라는 약은 무릎 관절염이나 발목 관절염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 이제 주사제거든요. 뭐 잘 아시는 엠브렐, 램시마, 레미케이드, 휴미라 제가 다 적어 왔는데 이거는 워낙 오리지널 약, 그러니까 워낙 외국 회사에 만든 약이고 요새는 삼성이나 셀트리온에서도 우리 복제약을 만들어 바이오시밀라라는 약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약도 효과가 있고요. 이런 엠브렐, 램시마, 휴미라, 코센틱스, 탈지 같은 거는 1차약으로 쓰고 요즘에 이런 1차약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도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워낙 환자분 증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을 의사랑 상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약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명 중에 7명은 소염 진통제로도 커버가 되고 증상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만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는 강조했듯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어느 경우에 주사제로 가냐? 통증으로 아침에 생활이 안 된다. 나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도저히 잠이 해결이 안 된다. 하도 많이 깨서 뭐 출근을 못 하겠다.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염증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염증 검사는 항상 높게 나온다. 특히 남자들이 증상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의사랑 해서 약제를 한두 번 바꿔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주사제로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제제, 항 TNF 제제나 항 IL-17이라는 약제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뭐 젤잔이나 림보크 같은 약을 쓰는데 이런 약들이 굉장히 만병통치약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증상에 맞게 써야지 10년, 15년, 20년 데이터가 나오는데 안전성은 되게 좋은데요. 생각보다 감기 종류에 취약하고 피부 질환이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증상에 맞는 치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근데 확실히 증상이 심한 사람들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뼈가 망가진 것보다는 뼈가 망가지지 않았을 때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온 지, 그러니까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효과가 확실히 좋지 이미 뼈가 망가진 다음에는 효과가 없다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종류마다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본인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또 부작용이 취약할 뿐인지 또 어떤 증상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의를 해서 치료하시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장기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안전성은 있다 그러는데 진짜 우리나라 데이터도 안전하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고가입니다. 많이 나라에서 90% 이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싼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 다음에 과연 내가 얼마큼 맞아야지만 안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 맞아야지만 생활이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자들, 의사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서 나라와 같이 연구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심한 사람들은 원래 나온 약만큼 맞는 게 맞고요. 증상이 조절이 되는 사람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조금씩은 더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뼈가 망가지기 전에 치료하는 게 우선이고요. 망가진 다음에는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분이 자세가 나쁘다거나 아니면 통증으로 너무 힘든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술인데요. 고관절은 강직척추염, 척추관절염 때 나오는 대표적인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이 망가진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수술하기 전 또는 뼈가 망가지기 전에 조기에 진단을 해서 증상에 따라서 뭐 소염진제를 먹던 주사약을 맞던 치료를 해서 뼈가 안 망가지게 하면서 관리하자가 목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일 중요한 표인데요. 요 표를 설명드리기 전에 질문이 하나가 들어온 걸 한번 요거는 제가 증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질문은 뭐라고 올라왔냐면 64세 여성인데 3년 전부터 양쪽 발목이 아픈데 강척일까요? 유전자 양성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은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하셨는데 이제 확률적으로 이건 어떻게 확률인데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64세에 강직이 생길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교과서에는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있는데요. 근데 이 경우가 만약에 강직 때문에 온다면 이분이 발목이 너무 붓거나 걷는데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안 오고는 못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접으로 접근을 하려면 강직이 아니고 퇴행이나 골관절염,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나이가 많은 쪽부터 접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확률을 먼저 생각하고 검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서 강직을 생각하는 게 낫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발목이라는 건 척추가 아니잖아요. 말초관절염이기 때문에 이거는 척추관절염에 들어갈 수 있어도 강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드리고요. 또 한 분 더 질문을 드리면 30대 남자인데요. 아침에 굉장히 힘들고 허리가 굳어 있는 걸 뻣뻣하고 억지를 펴면 찌릿하고요. 스트레칭하고 씻고 옷 입고 되면 덜 아파 살 생합니다. 특히 엉치랑 허리 사이에 엄청 찌릿한데 강직일까요? 하는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척추뼈 중 하나가 덜 자랐다고 진단받겠을 이거는 척추뼈가 덜 자란 거랑은 관계가 없고요. 근데 이거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검사를 해야 되고요. 확률적으로는 30대 후반은 앞에서 어떻게 강조를 드렸냐면은 염증 요통의 정의가 40대, 45세 이전의 남자분, 뭐 여자도 상관없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힘들고 또 눈을 뜨면 힘들고 아프면 새벽녘에 깨고. 근데 그런 차이는 있어요. 이게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때 얼마나 뻣뻣한 시간이 오래 가느냐로 차이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에서 만약에 병원을 안 가신다면 자기 전에 약을 먹었을 때 약의 반응을 한번 뭐 소염소제 드셔보셔서 그 반응을 보셔도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한 게 얼마나 가냐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 30대 후반 남성은 한번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건 제가 제일 강조하고 어디 가서 뭐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 보통 강직이라는 병이 10대 후반에서 생겨서 뭐 계속 갈 수도 있고 한풀 꺾여서 올 수도 있고요. 조금 드물지만 20대 후반에서 생기고 또 계속 갈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새는 50대 넘어서도 생깁니다. 근데 50대 넘어서가 강직이 생기면 요거는 약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제 생기든 간에 제일 많이 생기는 거는 요런 증상이 제일 많습니다. 마치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다가 뭐 나름 잘 지내고 해외여행을 갔는데 뭐 조금 무리했더니 막 거의 죽을 것 같이 나 병원 큰일 났어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더니 또 안 아파요. 또 잘 있다가 다시 아프다더니 지난번에는 오른쪽 갔더니 이번에 다시 왼쪽 같이 마치 꾀병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또 극히 일부지만 처음에 병원 올 때부터 계속적으로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사는 경우, 이건 굉장히 드물지만 이게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하게 가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증상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 어떤 분은 조기에 발견돼서 병이 심하지 않게 가고 어떤 분은 심하게 간다 가정하면 자, 집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불이 났는데 어떤 집은 끓음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직은 맞는데 진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강직도 맞지만 뼈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 요 둘에는 하늘과 땅 차이 증상이죠. 이분은 시간이 지나서 40대가 넘어서 새로운 게 생기지 않는다면은 약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제한이 없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이 윗분같이 뼈가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는 새로운 게 생기지 않더라도 이미 망가진 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건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제 생기든 간에 뼈가 망가지지 않게 관리를 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똑같이 아프더라도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분이 똑같이 아파요. 한 사람은 뼈가 망가지고 한 사람은 뼈가 망가진 게 없다고 가정하면
10년 있다 보면 뼈가 망가진 사람이 조금 더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나중에 30-40이 됐을 때 반드시 뼈가 망가지는 건 막자가 치료의 원칙이고요. 그러려면 운동이 1번이고 금연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염증성 요통, 관절염, 골부착부염, 포도막염이 있거나 여기에 덧붙여서 염증성 대장염이 있거나 건선이 있는 6가지 증상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척추관절염을 생각해 보시고 이 중에서 뼈가 망가지는 걸 강직이라고 부르고요. 엑스레이 찍어서 나오면 강직, 필요하면 MRI를 찍으시고 염증 검사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70%는 소염진통제의 반응이 좋고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는 금연 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허리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소염진통제, 안 되는 경우에는 2-3번 바꿔서 주사치료제가 도움이 되고 무릎이나 발목이 붓는 경우에는 앞에서 강조했지만 설파살라진이나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뼈가 망가져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아파서 또는 또 사회생활하는데 자세 때문에 고생을 한다면 수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수술까지 안 되는 환자분들을 만들자가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막판에 마지막에 서두르는 게 질문이 계속 올라와서요. 요 질문을 받느라고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요 몇 가지 질문만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40대 후반 강직 척추염 환자고 휴미레를 맞고 있는데요. 통증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맞을까? 이거 굉장히 많은 분이 질문하고 이분도 말씀하시는 게 나이가 들면 증상이 약화된다고 하던데요.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40대 후반에 새로운 게 생길 확률은 굉장히 줄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미 망가져 놓은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엑스레이에 뼈가 망가진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픈 거는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그냥 맞으시고 겨울에는 뭐 이건 반드시 맞으셔야 되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맞고 겨울 지나면서 운동하고 관리가 된다면 휴미라면 2주에 한 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14일에 한 번 맞는 걸 조금씩 늘려서 맞는 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황에 따라서 상의를 해보고요. 지금 저희 이제 많은 류마티스 의사들이 그 합심해서 요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하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근데 안전성명인 측면에서는 이런 주사가 한 20년, 25년 나왔는데 안전합니다. 비교적 안전한데 앞에서 부작용 면에서는 감기나 또 피부 증상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처음에는 막 아팠을 때는 많이 맞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안 아프면 주사 맞는 것도 저 굉장한 공포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이 40대 후반 강척 환자분은 충분히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밑에 분은 30대 후반 남성이고요. 유전자 음성이네요. 휴미라 맞다가 내성이 와서 심펀이 바꾸고 염증수 정상인데 통증 조절이 너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이런 경우에 유전자가 음성인 강직 척추염인 경우에는 증상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증상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사들끼리도 얘기할 때 과연 강직이 맞냐? 이건 염증이 아니다. 근육 증상이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생각보다 약 효과가 별로 안 들고요. 차라리 근육 증상이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주는 약, 그거 더 맞습니다. 근육을 풀어주는 약들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거랑 다르거든요. 요거는 한번 가서 상의를 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35세 남자고요. 염증 수치가 높고 균은 나오지 않고 관절마다 어깨 골반 염증들이 있습니다. 입원으로 계속 항생제 치료하다 퇴원해서 조피린 소염제 약을 먹고 있는데 염증을 소염제 이거 아마 죄송한데 조피린 먹으면서 소염제도 같이 드실 거예요. 조피린만 가지고는 통증이 해결 안 될 거거든요. 이제 막 아픈 지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조피린하고
염증제, 소염제를 같이 드실 거고요. 소염제가 언제 끊냐면 증상이 없어졌을 때 조필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요 마지막 한 잔만 더 받아볼게요. 강척 환자인데 서서 하는 알바는 많이 무리가 될까요? 요거는 100명의 분이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쪽을 하라 그러는데 알바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서 있는 것도 이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바를 고만두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증상을 맞춰야 되는데 단 알바하시고 집에 가셨는데 뭐 못 일어난다거나 그 다음날 일어나셨는데 이건 뭐 지옥이다. 아침에 뭐 생활을 못 하겠다. 이거는 무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가 아니라면 저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쪽을 더 추천하는 쪽이니까요. 그거는 본인이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오시는데 여기까지 해서 제가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와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비욘디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비욘디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할 수 있을 만큼 답을 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추위도 조심하시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